서울의 중심 코엑스 컨벤션 센터의 공기는 수천 명의 기대와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래기술 포럼 넥서스 2025의 마지막 날이었다. 전 세계의 기술 리더, 투자자, 언론이 한자리에 모였고 그 정점에는 단 한 사람, 일론 머스크가 있었다. 스페이스X의 점퍼와 청바지 차림으로 무대에 선 그는 특유의 무심한 듯 하면서도 청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화성 식민지, 완전 자율주행, 뉴럴링크.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곧 현실이 될 예언처럼 받아들여졌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 속에서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다. 머스크 씨, 테슬라와 스페이스X 모두 한국에 뛰어난 기술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 예를 들어 기가 팩토리 건설 같은 계획은 없으신가요? 전형적인 질문이었고 모두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했다. 장내의 모든 카메라가 그의 입을 향했다. 머스크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예상치 못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의 입을 가져갔다. 한국이요? 뛰어난 기술과 인재를 가졌죠.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거기까지였다. 긍정적인 분위기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마치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배우처럼.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전 한국에 대규모 추가 투자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 될 겁니다. 장내가 순간 정적으로 얼어붙었다. 통역사의 목소리마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기자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했다. 머스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여러분, 숫자를 보십시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이제는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단계입니다. 0.7명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반토막 나고 그 다음 세대에는 또 반토막이 납니다. 공장을 지으면 뭐 합니까? 일할 사람이 사라지고 물건을 사줄 소비자도 사라질 텐데요. 지금의 뛰어난 인재들은 50년 뒤면 모두 은퇴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자리를 채울 다음 세대가 없어요. 한국은 스스로 소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제 눈에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은 끝났습니다. Korea is finished. 쾅. 보이지 않는 폭탄이 코엑스 한복판에서 터졌다. 한국은 끝났다는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대한민국의 심장에 박혔다. 생중계되던 모든 방송 화면에 거대한 자막이 떠올랐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장내의 한국인 참석자들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모멸감으로 굳어졌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미래가 없는 나라로 낙인 찍힌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모든 의원실의 TV는 머스크의 발언을 무한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었고 복도를 오가는 보좌관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특히 야당 대표 이재명의 집무실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였다. 대표님, 지금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닙니다. 당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머스크를 규탄해야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정무수석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략기획실장은 한술 더 떴다.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우물쭈물하며 원론적인 유감 표명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선명하게 치고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우리가 대변해야 지지율이 오릅니다. 오만방자한 외국 갑부의 망언에 맞서는 이재명, 이 구도 나쁘지 않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둘러 앉은 참모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다. 어떤 이는 머스크를 국회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이는 테슬라 불매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분노에 찬 대응. 하지만 폭풍의 눈, 이재명은 미동도 없었다. 그는 그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내다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분주하게 오가는 국회 앞 차량들의 행렬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초점은 더 먼 곳을 향하는 듯했다. 한참 동안 모두의 성토가 이어진 뒤에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다들 진정 좀 하지. 그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집무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머스크한테 네가 틀렸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재하다라고 소리치면 뭐가 달라지나? 테슬라 불매 운동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아? 한 달, 두 달? 결국 손해 보는 건 우리 판매업자들이랑 주식 산 우리 국민들이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대표님, 국민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대로 침묵하면 대표님이 비겁하다고 할 겁니다. 한 젊은 비서관이 용기를 다하여 했다. 이재명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상대를 다그치는 대신 차분히 되물었다. 자존심 중요하지. 그런데 진짜 자존심이 뭔지 아나? 윽박 지른다고 세워지는 게 진짜 자존심일까? 아니면 상대가 찌른 아픈 곳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판을 뒤집는 게 진짜 자존심일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테이블을 천천히 돌았다. 일론 머스크,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그냥 돈 많은 괴짜 사업가인가? 천만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게 계산된 광인이야.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철저한 목적이 있어. 그가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대한민국을,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왜 하필 출산율을 키워드로 잡아서 공개적으로 저격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지. 이재명은 빔 프로젝터 스크린에 머스크의 얼굴을 띄웠다. 그는 지금 우리랑 협상 중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협상. 너희 나라에 투자하고 싶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내놔. 세금 감면, 규제 철폐,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너희는 미래가 없어서 알아에 내 투자가 간절할 거 아냐. 이게 머스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한국은 끝났다는 말은 그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블러핑이고 동시에 핵폭탄인 셈이지. 참모들은 그제야 뭔가 깨달았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감정적인 분노에 가려 보지 못했던 판의 이면이었다. 대통령실은 저 폭탄에 놀라서 허둥지둥 유감만 표명하고 있지. 저쪽은 아마 물밑에서 머스크 측이랑 접촉하느라 정신없을 거야. 제발 발언 좀 수습해달라. 원하는 게 뭐냐? 이러면서 말이야. 그렇게 끌려다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패를 다 내주고 불리한 계약을 맺게 되겠지. 내가 지금 똑같이 감정적으로 나서면 그저 머스크의 판 위에서 춤추는 광대 일이 될 뿐이야. 여당이랑 야당이 똑같이 소리만 지르는 모습, 머스크가 보면 얼마나 우스울까. 이재명은 리모컨을 눌러 TV를 껐다.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지자 집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기다린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은 우리가 뭘 할 때가 아니야. 머스크가 던진 돌멩이가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지, 정부가 얼마나 멍청하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여론이 어떻게 들끓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냥 조용히 지켜볼 때야. 모두가 성급하게 움직일 때 가장 강한 힘은 움직이지 않는 데서 나와. 나에게 침묵하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들, 괜찮아. 다 감당할 수 있어.
진짜 싸움은 모두가 지쳐서 숨을 고를 때 시작될 거니까. 그의 선언에 참모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재명의 침묵이 단순한 회피나 무대응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 앞에서 태풍의 눈이 되려는 고도의 정치적 승부수임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대한민국은 머스크 쇼크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언론은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고 주식시장은 출렁였으며 인터넷 커뮤니티는 분노와 자조 섞인 목소리로 들끓어었다. 예상대로 대통령실은 유감 표명 외에 이렇다 할 대응을 내놓지 못했고 오히려 머스크의 발언을 일부 인정하며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하나 마나 한 소리만 반복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서 야당 대표 이재명은 굳건히 침묵을 지켰다. 여당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야당 대표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고 맹비난했고 일부 언론은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한마디 시원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잠수함처럼 외부의 압력과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지만 밖으로 새어나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가 그의 다음 수를 궁금해했지만 그는 짙은 안개 속에 자신의 의도를 감춘 채 판이 완전히 무르익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그 사이 세상은 이재명의 침묵을 씹고 뜯고 맛보았다. 여당은 굴욕적 침묵이라며 연일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보수 언론들은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서 처참히 실패했다고 판정했다. 심지어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은커녕 맹물조차 내놓지 못한다며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지지율은 눈에 띄게 하락했고 당내에서도 그의 결단을 의심하는 기류가 스멀스멀 올랐다. 이재명은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 중 하나를 통과하고 있는 듯 보였다. 모두가 그가 곧 백기를 들고 마지못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바로 그때 이재명의 사무실에서 나온 것은 기자회견 공지가 아니었다. 이재명 대표, 판교 테크노밸리 청년 IT 창업가들과의 라이브 현장 토크. 장소는 국회가 아닌 스타트업 기업들이 밀집한 판교의 한 공유 오피스 라운지였다. 형식은 일방적인 발표가 아닌 자유로운 토크쇼였다. 언론은 의아해했다. 한가하게 청년들이나 만나고 있을 때인가? 행사 당일 판교의 한 빌딩 라운지는 젊은 열기로 가득 찼다.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의 젊은 개발자, 디자이너,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자리를 채웠고 한쪽에는 그의 침묵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정장 대신 소매를 걷어붙인 셔츠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 이재명은 무거운 표정의 기자들과 달리 객석의 젊은이들을 향해 먼저 웃어 보였다. 지난 일주일 다들 답답하셨죠? 그의 첫마디였다. 예상치 못한 자기 고백에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저도 답답했습니다. 화도 나고 솔직히 모욕감도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가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지 않으면 그게 한국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여러분, 화를 내고 소리치는 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우리를 모욕한 사람에게 똑같이 모욕적인 말을 돌려주는 것, 그것만큼 간단한 정치는 없죠. 하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일론 머스크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장내에 술렁임이 일었다. 머스크의 말을 인정하는 건가? 기자들의 손가락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던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현실을 그는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와 가장 아픈 방식으로 찔렀습니다. 우리는 그를 비난하기 전에 그가 지적한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인구 소멸. 이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머스크를 적이 아닌 고통스러운 진실을 말해준 의사로 제정하였다. 판을 바꾼 첫 번째 수였다. 일론 머스크는 천재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고 누구도 상상 못할 도전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성 이주를 꿈꾸는 그에게 지구의 한 나라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그저 풀 수 없는 문제 또는 실패한 비즈니스 모델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끝났다고 쉽게 단정 지은 것이겠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천재인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객석의 젊은 창업가들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으며 말하였다. 그는 숫자 너머의 인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여러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우리의 기술력이 사라집니까?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한 사람이 10사람 몫을 해내는 AI와 로봇 기술을 개발할 우리의 능력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는 혁신을 낳습니다. 인구 감소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인간으로 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졌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머스크의 저주가 어느새 대한민국만이 풀 수 있는 위대한 도전 과제로 바뀌어 있었다. 이제 모두가 그의 마지막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재명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정면의 방송 카메라, 마치 그 너머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머스크를 직접 바라보듯 응시하며 말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일론 머스크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장래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머스크 씨, 당신은 인류가 소멸할까봐 두려워 화성으로의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위대한 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류의 문제가 여기 바로 이 지구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죽어버린 행성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 할 때 우리는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인류의 미래가 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 보려 합니다. 그가 마침내 준비해온 비수를 꺼내 들었다. 인구 감소를 기술과 정책으로 극복하는 세계 최초의 AI 인간 공존 특별 도시를 이 땅에 건설합시다. 당신의 스페이스 X와 테슬라, 뉴럴링크 기술을 우리의 인프라와 인재에 접목해 인구 절벽이 재앙이 아닌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입시다. 머스크 씨, 진정한 인류의 문제는 화성으로 도망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 가장 먼저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류를 구원할 진짜 도전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화성으로 도망치는 게 더 쉬운 길입니까? 연설은 거기서 끝났다. 질의응답도 부연 설명도 없었다. 그의 마지막 제안이자 질문은 거대한 파문이 되어 라운지를 덮쳤다. 잠시 동안의 완전한 정적.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이 들은 말의 의미를 소화하려 애썼다. 이내 한쪽 구석에서 시작된 박수가 점차 번지더니 마침내 라운지 전체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갈채로 폭발했다. 젊은 창업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고 회의적인 표정으로 노트북을 두드리던 기자들의 얼굴에도 경애와 흥분이 교차했다. 그것은 더 이상 모욕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다. 판을 통째로 뒤엎는 선전포고였다. 머스크의 도발을 정면으로 받아치면서 동시에 그를 자신의 그라운드로 끌어들이는 절묘한 한 수였다. 머스크는 이제 대답해야만 했다. 인류의 미래를 논하던 그가 진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무시한다면 그의 명분은 빛이 발할 터였다. 반대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그는 이재명이 설계한 판 위로 올라오는 셈이 되었다. 그날 오후 캘리포니아 호손의 스페이스 X 본사 긴급 보고를 받은 한 임원이 굳은 얼굴로 일론 머스크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방금 끝난 이재명의 연설 영상과 함께 이재명 머스크에게 AI 도시 공동 건설 역제안이라는 속보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머스크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응시했다. 영상 속에서 이재명이 자신을 향해 화성으로 도망치는 게 더 쉬운 길입니까? 라고 묻고 있었다. 머스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실룩였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것은 단순한 놀라움이나 불쾌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과 동급의 지능적인 승부사를 만났을 때의 희미한 흥분감이었다. 공은 이제 태평양을 건너 그의 발밑에 떨어져 있었다. 이재명의 AI 도시 역제안은 단순한 국내 뉴스를 넘어 전 세계 기술 및 금융계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블룸버그는 한국 야당 대표 머스크의 창의 방패가 아닌 새로운 창으로 응수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톱으로 다뤘고 실리콘밸리의 기술 전문 매체들은 화성 대 지구, 세기의 대결이라며 이재명의 제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인류의 미래를 위한 가장 담대한 실험장으로 재조명된 것이다. 모든 시선은 단 한 사람, 일론 머스크의 입 혹은 트위터 계정에 쏠렸다. 그가 어떠한 파이마오다연 반은 뻥갈 내만 반을 내놓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가와 환율이 요동칠 판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이재명이 벌여놓은 판에 억지로 끌려들어와 머스크의 긍정적 검토를 기대한다는 어정쩡한 논평을 내놓으며 눈치만 보고 있었다. 침묵이 길어지자 초조함이 다시 고개를 들던 사흘째 새벽.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계정에 짧은 트윗 하나가 올라왔다. 사진도 설명도 없었다. 단 2단어였다. Why not? 안 될 거 뭐 있어? 그것으로 충분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지만 사실상의 긍정이었다. 흥미롭다거나 검토해보겠다는 식의 외교적 수사가 아닌 머스크다운 도발적이고 즉흥적인 방식의 응답. 그것은 그래, 당신의 판에 한번 올라가 주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전 세계 언론은 이 2단어를 사실상 수락으로 해석하며 긴급 속보를 쏟아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폭등했다. 이재명의 집무실은 전과 달리 차분한 흥분으로 가득 찼다. 참모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이재명은 그저 창밖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한 참모가 물었다. 대표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머스크에게 바로 연락해서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해야죠. 이재명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머스크는 이제 우리가 신경 쓸 상대가 아니야. 그는 알아서 올 거야.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하느냐에 달려 있어.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오늘 오후에 바로 열겠어. 그날 오후 다시 한번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선 이재명은 승리에 도취한 개선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진지했다. 일론 머스크의 긍정적인 신호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그는 머스크의 화답이라는 주제를 단숨에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더 큰 의제로 전환시켰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카드였다. 저는 오늘 여야와 정부,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의 즉각적인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넘어 초당적인 협력해 AI 인간 공존 도시의 청사진을 만들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도전에 여당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위원회 명예위원장직을 맡아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완벽한 찌르기였다. 그는 머스크와의 줄다리기에서 얻은 승리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대신 국가적 의제라는 더 큰 그릇에 담아버렸다. 이로써 여당과 정부는 그의 제안을 거부할 명분을 완전히 잃었다. 거부하는 순간 국가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낙인 찍힐 것이 뻔했다. 그는 머스크와의 싸움을 미래를 위한 국민 통합으로 승화시키며 정치판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비난하던 언론은 통 큰 정치라며 찬사를 보냈고 국민들은 정파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리더의 모습에 열광했다. 며칠 후 이재명의 국회 집무실에 한 통의 국제 화상전화가 연결되었다. 화면 한쪽에는 텍사스 기가 팩토리의 분주한 배경 앞에 선 일론 머스크가, 다른 한쪽에는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을 등진 이재명이 있었다. 짧은 침묵 끝에 머스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 특유의 장난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당신, 내가 만나본 정치인 중에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군요, 이 대표. 이재명은 담담하게 응수했다. 머스크 씨, 당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측 가능한 사업가입니다. 위대한 도전이라는 미끼를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줄 알았죠. 머스크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항복의 의미가 담긴, 그러나 상대를 인정하는 자의 웃음이었다. 좋아요. 이번 라운드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우리 팀을 다음 달에 서울로 보내겠습니다. 그들을 지루하게 만들지나 마시오. 미래에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머스크 씨. 그 미래는 바로 여기서 시작될 겁니다. 통화가 끊겼다. 이재명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지난 열흘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말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국가적 모욕이라는 위기를 국가 혁신의 기회로 전환시켰고 정적들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으며 전 세계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치열한 정치 공방과 전략적 계산의 끝에서 그가 던진 마지막 카드는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 통합과 미래였다. 판을 뒤집는 진정한 힘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더 큰 목표 아래
하나로 모으는 데 있음을 그는 증명해 보였다.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